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굴도 안 보고 반갑기는 처음이긴 한데 일단 반갑긴 너무 반갑네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전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한 뒤에 전주에서 약 10년 정도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인권과 국민참여재판 그리고 모의재판까지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좀 하려고 해요. 인권도 그렇고 국민참여재판, 모의재판 전부 다 약간 뭐랄까 소름 끼치도록 싫은 내용이긴 한데 오늘 제가 좀 그래도 알기 쉽게 최소한의 상식 수준으로만 좀 알려드릴게요. 법은 어렵잖아요. 법은 많이 어렵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듣기도 싫은 게 사실 법인데 혹시 검찰청에 전화 한 번이라도 해본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검찰청에 전화하려면은 컬러링으로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 노래 도입부가 법은 노래가 맞나 모르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뭐 약간 이런 식의 노래거든요. 들을 때마다 검찰청하고 굉장히 좀 이질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들으면 되게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그런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청에서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그렇고 법을 일반 국민들에게 좀 쉽게 다가가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법 자체가 그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야는 아니죠. 저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고 간단하게 아주 상식적인 부분만 얘기를 할 거니까 그만큼만 딱 듣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인권이라는 건 정말 딱 인간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줄임말 많이 하잖아요. 뭐 소떡소떡은 소세지랑 떡인 것처럼 인권도 인간의 권리 이렇게 줄여서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쉽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를 인권이라고 이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인권이죠.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뭐지? 모릅니다. 이런 인권의 종류를 보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아무리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 생명이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신체가 온전하게 뭐 치료를 받을 수 있거나 온전하게 뭐 생활할 수 있다거나 그리고 평등권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인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조금 더 들어보면 누가 나한테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욕을 퍼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야, 뭐 이런 강아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쁜 욕들. 그런 욕을 딱 들었을 때 정신적으로 내가 파괴되는 느낌, 몸이 막 덜덜 떨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이게 지금 인권을 침해당한 모습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누가 나를 이렇게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묻지마 뭐 살인이라든지 이런 걸 당한다. 그런 경우에도 나의 생명이 침해되고 나의 신체가 침해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인권을 침해당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당하는 사람은 인권을 침해당하는 것이고 가하는 사람은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가깝게 이해하기가 쉽죠. 인권의 종류는 아까 잠깐 본 것처럼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입니다. 생명이나 자유는 잘 알고 있잖아요. 생명은 이제 내 목숨과 관련이 된 거고 자유는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우리가 배웠을 때는 뭐
뭐든지 자유롭게,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상대방이 있는 행위라든지 내 사회 안에서 지켜야 할 규범 같은 거는 지키는 안에서 그 안에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생명권은 다들 생명권 자체로서 이해하기 쉽지만 자유권은 종류가 굉장히 많죠.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지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있고, 이거는 뭐 학생이어서 인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성인이어서만 인정이 되는 것도 아닌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자유권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통신의 자유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휴대전화 사용하고 인터넷 접속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통신의 자유의 영역에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유권은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학교에 가면은 휴대폰 뭐 선생님한테 맡겨놓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집에서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뭐 규칙 같은 거를 부모님하고 정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유권은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제한은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를 위해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 너무 재미없는데요? 제가 지금 하면서도 굉장히 재미가 없는데 뭐 자유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뭐 내가 TV 채널을 선택할 자유. 나는 뭐 예를 들면 어떤 방송을 보고 싶다. 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보고 싶은데 이제 뭐 성인 채널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되는 부분이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전에 내가 TV를 볼지 유튜브를 볼지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보지 않을지 어떤 영상도 접하지 않을지 이런 것들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자유가 자유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귈 자유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사귈 것인가, 상대방 선택의 자유, 어떤 방식으로 사귈 것인가, 온라인으로만 만나겠다. 아니면 오프라인으로만 만나겠다.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상대방이 있는 자유권의 행사.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려면은 내가 여자니까 나 남자친구를 사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남자친구 날 싫어해. 나랑 안 사귀고 싶어요. 안 사귀고 싶은데 강제로 막 손을 잡아 끈다거나 아니면 뭐 사방이 막힌 공간으로 데려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자유권의 행사지만 범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는 자유권의 행사는 최대한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의 자유권도 충분히 행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권 존중의 내용입니다. 근데 인권 존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권 존중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좀 쉬울 거예요. 근데 더 어려운 부분은 자유권도 어렵지만 평등권도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평등권은 뭐예요? 다 같이 다 같이 똑같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거는 평등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개인데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권의 핵심입니다. 우리 동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동화를 보면 그 여우와 두루미라는 동화를 보면 두루미가 여우를 먼저 초대했던가요?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는데 두루미 이제 입이 기니까 목이 긴 항아리에 음식을 먹고 그리고 여우에게도 목이 긴 항아리 음식을 주죠. 여우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여우와 두루미는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취급을 해야 하는데 똑같이 취급을 해서 오히려 기분이 나빠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을 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권의 행사이고 그것이 또 인권 존중의 모습인 겁니다.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1 더하기 1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였는데 1 더하기 1은 이제 2잖아요. 2 원래는이 아니고 뭐 수학적으로는 1 더하기 1은 왜 2인가에 대한 논쟁도 좀 아직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저는
그 1 더하기 1은 귀요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1 더하기 1은 귀요미라는 거를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유치원생이나 뭐 어린이집 친구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 자체도 모르고 귀요미인 것도 모르는데 나를 잘 알고 이제 우리 학생들, 친구들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1은 뭐야? 귀요미. 막 이게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친구들과 아는 친구들을 다 섞어 놓고 1 더하기 1은 뭘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귀요미라고 대답하는 사람에게는 뭐 상품을 주고 전혀 모르는 친구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다른 거잖아요. 유치원생이라든지 어린이집 친구들, 학생, 그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 전혀 이제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인데 다 모아놓고 1 더하기 1은 귀요미를 맞춰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평등하지 않은 것이죠. 인권을 경시하는 것,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과 같은 인권은 사회 어느 영역에서나 존중이 되어야 되고 또 존중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변호사이기 때문에 특히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인권이 어떤 식으로 행사가 되고 존중되는지를 말하려고 해요. 특히 이제 형사재판과 관련돼서 이런 인권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뭐 국민이 재판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민사재판이라든지 가사, 뭐 행정 모든 재판에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 나홀로 소송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본인 사건에 직접 참여하시는 거예요. 재판에 나오셔가지고 뭐 사실은 이렇고 뭐 상대방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직접 재판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럴 때 판사가 뭐 듣기도 싫다, 더 이상 안 듣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이거는 또 인권을 무시당하는 것 아니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형사재판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이 형사재판이 가장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또 인권이 침해당하기도 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재판과 관련해서는. 우리 헌법에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 그러니까 재판을 받을 권리죠. 헌법과 법률에서는 법관을 어떻게 지정할지, 어떻게 선발할지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법관에 의해서만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률에 의한 재판은 말 그대로 법을 지키면서 재판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국민참여재판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여러분 이제 TV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배심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배심제가 방금 우리 봤잖아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이거는 헌법 위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배심원들의 결정에 판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어요. 배심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거를 참고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참고해서 판사가 판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많이 보면은 특히 미국 드라마는 그 국민참여재판, 배심제 재판 할 때 막 몇 박 며칠 뭐 호텔 같은 데 가둬져 있고 그러거든요.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배심원이 공개가 되거나 배심원이 집과 뭐 법원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매수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둬져 있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하루에 끝납니다, 재판이.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이 하루에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준비 절차를 많이 거쳐요. 이런 증거가 나온다, 저런 증거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정리가 된 자료를 배심원들이 받아보게 되고 정리가 된 자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 신청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배심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단 하루 만에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하루 만에 하게 되어 있어서 그 하루 안에 재판을 마치려고 변호사도 판사도 검사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새벽 2시, 3시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는 아침, 점심, 저녁을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먹어가면서 쉬어가면서 재판을 하죠. 그런데 이제 뭐 변호사라든지 판사, 검사들 같은 경우는 매일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새벽까지 재판을 해도 그렇게 힘들지 않지만 배심원 같은 경우는 생소한 얘기를 거의 10시간 이상 계속 들어야 하는 남의 일인데 정말 사명감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선택하셨고 결정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배심원분들이 노력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 국민의 형사참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판사하고 검사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직업이기 때문에 재판을 수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좀 몸에 익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배심원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본인들이 진짜 사명감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서 저는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아까 헌법에 규정된 것처럼. 그런데 그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 권리도 굉장히 중요한 인권 중에 하나예요. 법률이 아니라 사적 복수 같은 게 판을 치면은 여기저기 칼부림이 납니다.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가 굉장히 어지러워질 테니까 법률에 따라서만 재판을 해야 되죠. 재판을 받아야 하고. 국민참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자기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시하고 배심원들은 이 주장을 성실하게 듣고 증거를 검토한 뒤에 어느 정도 판단에 이르게 되는데 이 배심원들이 피고인의 주장을 어느 정도 성실하게 듣느냐, 어느 정도 그 집중해서 받아들이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사명감이에요. 내 일도 아니고 남의 일인데 또 그게 직업이 아닌데 뭐 많은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나아가신 분들이죠. 선택하신 분들, 배심원을 선택하신 분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을 받는데 이것도 인권의 한 내용인 거예요. 법률에 따라서 국민참여재판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으니까.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의 입장에서는 법률에 따라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범위 안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죠. 이 공정한 재판을 하는 거하고 인권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보면 이게 재판을 받으면서 인권을 침해당한다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진짜 간단한 예를 보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무죄를 주장을 하는데 배심원들이 인권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으면 어차피 재판까지 왔으면 유죄 아니냐. 검사가 괜히 잡아왔겠어? 네가 재판을 괜히 받겠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듣지도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무시하고 또는 재판장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그만하셔라. 당신의 증거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또는 그만 말해라. 너의
그 진술은 더 이상 듣지 않겠다. 혹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말하는 증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증인 거짓말하면 뭐 이중죄로 처벌받는 거 아시죠? 이런 거를 약간 무섭게 말한다거나, 이렇게 재판을 진행을 하면 피고인의 인권은 전혀 존중되지도 않고 지켜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거든요. 이거는 피고인의 인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재판받으면 다 유죄인데 뭐하러 재판받습니까? 피고인의 인권 따위는 뭐 전혀 존중되지 않는 재판이라면은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거죠. 하지만 우리는 많이 배웠고 인권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배심원이 되더라도 피고인의 뭐 가장 기본적인 지켜줘야 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무죄 추정의 원칙은 머릿속에 넣은 채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강의도 제가 하고 있고 지금 어디선가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책이나 드라마가 아니고 직접 모의 재판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재판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잖아요. 근데 경험을 해보면 성인이 돼서 배심원이 됐을 때 이제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경솔한 행동 같은 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의 재판은 저도 대학교 다닐 때 했었는데 전국 모의 재판 대회가 있었어요. 고등부도 있었고 이제 대학부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대학생일 때 나가서 대학부 경연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위원이 아니죠. 재판장 3명이 전부 이제 변호사나 실제 판검사 하셨던 분들이 저희를 심사를 했었어요. 준비도 굉장히 많이 했고 직접 이제 경험을 확실히 하니까 내가 뭐 변호사가 된 듯한 느낌, 검사가 된 듯한 느낌 이런 것도 받았고 그 순발력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도 많이 했었고 제가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거기서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뭐 예선전 때는 뭐 예선전 때는 검사였고 점점 올라가면서 변호사 역할도 했었었는데 확실히 검사 역할보다는 저는 변호사가 더 맞다는 생각을 했었죠. 법조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법조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청소년들이라면 모의재판 경험해 보는 것도 굉장히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내가 해보면 그러니까 검사는 피고인을 유죄로 만들어야 되고 변호사는 피고인을 무죄로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싸우는 입장인데 이기고 싶어요. 굉장히 이기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뭐 TV에 나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검사가 좀 무리하게 뭐 강압 수사를 하네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때 제가 검사 역할을 했을 때가 생각이 나면서 이 피고인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거를 검사가 알고 이 정도의 증거만 채집을 하면은 이 사람을 정말 뭐 유죄로 만들 수 있고 유죄인 게 이제 유죄인 걸 확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런 검사 역할을 해보니까. 그리고 또 변호사 역할을 하다 보면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러니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뭐 다른 뭐 증인이라든지 목격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무리하게 좀 수집하고 싶고 모으고 싶고 피고인한테 좀 유리하게 진술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욕심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가 되기가 쉬운 거예요. 누구는 유죄가 되고 누구는 무죄가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원하지 않은 결과, 누구도 원하지 않은 결과. 그런데 그 누군가는 또 원했을 결과들이 생기는데 인권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갑자기 전 슬퍼졌어요. 제가 하는 사건들이 막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직업을, 그러니까 법조인이 아닌 직업을 갖더라도 배심원으로 재판을 참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오히려 법조인들은 배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심원들끼리 회의를 하거든요. 죄를 유죄를 할까 무죄를 할까 막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만약에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 배심원 중에 한 명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버려요. 아, 내가 변호사여서 아는데 저 사람의 얘기는 거짓말 같다. 그럼 배심원들이 다 흔들립니다. 변호사야? 변호사 말하는 거 다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실제로 뭐 무죄인 걸 유죄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무죄인 거를 유죄로 만들 수도 있게 영향력이 커서, 그런 분들은 직업적으로 법률을 다루는 분들은 배심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법조계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그 안에서 인권을 수호하고 자신의 인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는 역할을 한다면, 배심원이 되신 분들은 그 다른 많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를 해서 피고인의 인권, 피해자의 인권을 지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그 초등학교 학부모하고 지역민들과 같이 생활법률 강의를 하면서 동시에 그 미니 모의 재판 같은 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생활법률 강의를 한 이유가 학교폭력 중재위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학교폭력 사건이 벌어지면은 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고, 뭐 실체 진실 같은 거는 사실 이제 너무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체 진실을 밝히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뭐 싸우기는 학생들끼리 싸우는데, 이제 학부모님들 이제 끼어들고 선생님들 끼어들고 위원들 끼어들고 하면서 약간 이제 사실관계가 더욱더 좀 지저분해지는 그런 경우를 왕왕 봤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중재를 한번 해보자. 조정 같은 거거든요. 서로 이제 화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학부모나 지역민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역할을 하려면은 기본 법률 상식을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법률 강의를 했었었는데, 강의를 하고 이제 미니 모의 재판 그룹별로 나눠서 사건을 드리고, 이 사건의 가장 적절한 해결책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라는 것이 뭐죠? 가장 적절한 해결책은 양쪽이 양보하는 게 적절한 해결책이에요. 만약에 뭐 학교 폭력을 자꾸 얘기해서 그렇지만, 내가 어떤 친구를 뺨을 2대를 때렸어요. 뺨을 2대, 근데 여기에서부터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2대가 아니고 1대 때렸다. 우리 뺨을 때린 게 아니다. 뺨을 때리려고 한 건 아닌데 뭐 빗나가서 뺨을 때리게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관계가 지저분해지는데, 일단 때렸다고 한다면, 일단 뭐 비껴서 때렸든 실수로 때렸든 뭐 2대를 때렸든 1대를 때렸든 때린 건 때린 거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난 뺨을 맞았으니까 일단 치료비로 100만 원을 줘. 이게 적절한 해결일까요? 오케이, 100만 원 줄게. 그럼 이건 뭐 적절한 해결이에요? 저는 이제 일을 오래 했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적절한 해결이 뭔지. 그러니까 서로 화해하고 앞으로는 네 뺨을 때리지 않겠다. 정말 미안하다. 근데 뭐 그 맞은 쪽에서는 공개 사과를 하라는 둥, 뭐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아무런 해결책은 나오지 않아요. 100만 원, 그래, 100만 원 줄게. 야,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야, 돈 많아서 좋겠다. 하면서 또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해결책을 생각한다는 게 그 전제는 감정이 일체 이제 좀 배제가 돼야 돼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적절한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법조인들이 가장 노력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인권이 무시당하면 안 되죠. 돈이면 다 돼? 뭐 이런 것들도 다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그 모의 재판 같은 거를 약간 민의로 했다고 했잖아요.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의견도 많이 나왔고. 근데 그 깜짝 놀랄 만한 의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결과라는 게 느껴졌어요. 양쪽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내린 결과물이구나. 뭐 이런 것들. 공개 사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공개 사과라는 거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은 너무 굴욕적이잖아요. 공개 사과라는 건. 그리고 본인이 심지어 나는 실수로 때린 건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공개 사과를 강요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 친구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니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법, 인권이 무시되는 방법으로 사과를 강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의 재판이나 모의 중재나 이런 거를 하다 보면 항상 인권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거를 알게 됩니다. 인권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이성적으로 사고해서 적절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 그게 어렵죠. 일단 가해자다 그러면 가해자의 인권은 무시당하고 시작하니까, 무시하고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게 또 사람의 또 마음이에요. 감정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배웠으니까 인권을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인들 사이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약간 비슷한 문제기는 해요. 학교 폭력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약간 일맥상통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례들을 보면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왕따도 되게 많고, 욕설, 괴롭힘 이런 거, 빵 셔틀의 성인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직장 내에서도 이런 모의 재판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서로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서로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순간부터 인권이 존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들이나 청소년들 전부 다 모의 재판은 한 번씩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간접 경험은 중요하죠. 근데 책이나 드라마가 아니라 내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역할을 해보는 거죠. 내가 학교 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 중재하는 역할도 해보고, 내가 피해자도 돼보고, 가해자도 돼보고, 피해자를 변호하는 입장이 되어보고, 가해자를 변호하는 입장도 되어보는 거예요. 다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인권이, 그 학교 폭력의 시작이 어느 정도 자유권이잖아요. 내 신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자유권의 행사로부터 마무리, 재판을 받을 권리 행사까지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존중돼야 하는지를 잘 알게 되는 거죠. 법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있고 법대로 해라 라는 말이 사실상 그 인권을 행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를 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의 재판을 하면서 특히 이제 제가 형사재판 얘기를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형사재판을 할 경우에 우리가 그 핵심적인 사항들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할 것,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것들을 볼까요? 피고인의 인권은 무엇인가? 피고인의 인권은 왜 존중해야 하는가? 피고인의 인권은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인데요. 이 피고인의 인권 중에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한 건데, 그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거의 몇백 년 동안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권이 너무 극렬하게 침해가 되면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처벌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 이상의 죄를 뭐 뒤집어 쓰고 고통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무고한 죄를 씌웠던 사람들의 반성들이 이루어낸 결과가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는 적어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피고인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되는데요. 유죄가 확정되는 거는 피고인에게 뭐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라는 판결이 선고가 되고, 뭐 항소를 하지 않아서 그 확정이 되거나 대법원까지도 갔는데 유죄가 선고된다, 이때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유죄 추정의 원칙이 아닌데 재판에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약간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도 있어요. 이제 그건 아마 형사 재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약간 선입견 같은 게 생기는 건데, 그런 선입견이 생기는 순간 형사 재판은 좀, 그런 선입견이 생긴 판사나 변호사,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일을 쉬어야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너무 그 유죄 추정의 원칙이 굳은 살이 되어버린 경우들이 있죠. 실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피고인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자기가 안 그랬다고. 그런데 재판을 진행을 하다 보면 드러나거든요. 이분이, 우리 고객님께서 거짓말을 하셨구나, 나한테.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너무나 이제 배신감이 크고, 나는 당신을 믿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자꾸 거짓말을 하는가. 그런 거짓말 때문에 이제 변호사하고 피고인이 신뢰관계가 파괴돼서 더 이상 그 피고인을 위해 변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보이는 것까지 거짓말을 하는 피고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CCTV에 폭행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찍혀 있는데도 본인이 아니라고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맞다는 게 밝혀졌을 때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죠. 그 거짓말들로 인해서 이제 저도 너무 힘들고, 더 이상 뭐 이 사람을 위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뭐고 간에 더 이상 이 사람을 위해서 난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자괴감이 들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정말 진실을 이야기하는 피고인도 필터가 씌워져서 이 사람도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피고인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지경까지 오면 약간 형사재판은 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피고인 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뭔가 다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청소년들은 그 피고인들의 거짓말을 직접 접해보진 않았으니까 아직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서는 좀 머릿속에 넣어두는 게 좋아요. 가슴속에, 머릿속에 넣어둬야 되죠. 어떤 기사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도 이 사람이 유죄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뭔가 이제 죄인은 아니지만 피고인이라든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의심일 뿐이고 이 사람은 사실 무죄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죠. 아까 잠깐 말했던 것처럼 재판을 받는 놈들 다 유죄지 무슨 무죄야?
고소당했으면 나쁜 짓 했네. 나쁜 새끼네. 이런 생각은 인권을 무시한 생각이죠. 인권 자체가 뭔지도 모르는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모의재판이 시작부터 판결할 때까지 이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반드시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피고인을 재판 과정에서 죄인 취급하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해.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당신 얘기는 더 듣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당신 얘기를 더 듣지 않아요? 왜냐면 너 유죄니까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도 27조 사항에서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 세계의 원칙입니다, 사실. 우리 헌법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 피해자의 인권은 어떤가요? 왜 우리 이제 막 신문이나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써 있잖아요. 피해자 인권은 뭐 피해자 인권도 아니냐? 왜 피고인의 인권만 보호해 줘야 돼?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피해자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성범죄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그 해바라기 센터 그 전북대학교에 있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조사를 받는데 신뢰관계인이 동석을 해요. 뭐 우리 그 성범죄 피해자의 부모님이라든지 뭐 우리 성범죄 피해자가 믿을 만한 사람이 동석해서 편안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고 여자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성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올 때는 차폐시설 뭐예요? 안 보이게 피고인을 안 만나고 싶다 마주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피고인을 뭐 다른 방에 잠깐 가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시설이 없는 약간 열악한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이 높은 이렇게 벽 같은 걸 세워줍니다. 증인이 피고인을 보지 못하게 그리고 피고인이 직접 질문도 하지 못하게 해주고 그리고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자의 개인 정보 같은 거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법이고 이걸로 인해서 피해자의 인권은 또 충분히 보호가 되고 있죠. 피고인에게 징역 100년을 선고한다. 징역 200년을 선고한다. 뭐 사형을 선고한다.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이게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거는 아니에요. 복수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법이 아니죠. 피고인이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재판을 거쳐서 형을 선고받는 것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법이고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를 피고인으로부터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장치들이 다 보장이 되어 있는 게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복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형이 선고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피해자 인권이 무시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의 생각이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도 피해자 인권이 충분히 보호되는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오늘 많은 것을 배웠을까요? 전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는데 많이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뭐 이 강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그 강의 듣는 친구들이 무죄 추정의 원칙만이라도 머릿속에 가슴속에 넣어뒀다면 저는 오늘 인권과 국민참여재판, 모의재판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사례를 주고 사례를 해결하면서 재판 전부터 재판의 마지막까지 인권이 어떤 식으로 행사가 되고 보장을 받는지 아니면 왜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되고 적절하게 행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뵐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